4.29 재보선이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구별 대결 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발을 맞춰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여론의 흐름과 또 앞으로의 민심 향방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미연 RN서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4.29 재보선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과거와는 좀 다른 구도인 것 같은 게 여당이 보통 재보선에서는 이제 좀 조용한 선거를 치르는 편인데 이번에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선거 지원도 확실하게 해주고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통상 이제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 여당은 조용한 지역선거로 치려고 하고 야당 입장에서 항상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그런 어떤 성격을 부각시키려 하는데 이번엔 묘하게도 문재인, 김무성 두 여야 대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첫 진검승부를 하는 그런 어떤 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다 보니까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가 김문수 또 전 경기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뭐 정치적 기지개를 켜는 그런 자리. 거기에 보면은 정동영 전 장관, 천정배 전 장관도 야권에서 나가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바람에 또 한 번은 뭐 국민 모임입니다만은 여야 모두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아주 미묘한 4.29 재보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소장님 이게 보면 그 야당도 그 정권 심판론보다는 이번에는 굉장히 어떤 그 표심을 의식하는 것 같은지 경제 민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야당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뭐 그 최선의 방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활형 이슈로 지금 초반 기선 잡기에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나섰는데요. 왜냐하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지금 뭐 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당 입장에서는 경제에 대한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여론이 지금 많기 때문에 뭐 한번 우리 경제 살리기 한번 힘을 모아달라 이런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 말의 진정성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밀착성 것에 생활형 이제 이슈로서 지역민의 민심을 좀 파고드는 경향이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이제 재보선에서는 야당의 무덤, 여당의 무덤이라고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갖고는 계속 뭐 야당의 무덤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더 이상 뭐 심판론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 정당으로서 변화됐다는 그런 정책정당, 대한정당의 면모를 좀 보여주는 것이 훨씬 승산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정책 대결로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좀 이번에 달라진 재보선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서울 관악을은 그동안 야당의 텃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엔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34.3%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오신환 후보 34.3%입니다만은 통상 나오죠. 보면 지금 88년 이후에 7차례에 걸친 선거에 있어서 옛날에 민정당, 민자당, 뭐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늘 보면은 늘 40%는 꼭 먹습니다. 물론 한 번도 된 적은 없어요. 항상 6대4 구도가 정확히 관악을의 구도입니다. 관악을의 구도인데 이번에 보면 오신환 후보는 34.3 나와서 무지하게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새누리당 지지표가 그대로 나왔을 뿐이고 문제는 지금 정동영, 정태호 두 후보가 보면 합쳐보세요. 합쳐봐야 지금 28 정도 되죠. 29 정도 되죠. 그다음에 모르겠다가 29대입니다. 저걸 다 합치면 대략 야권표입니다. 통상 이래요. 우리 여론조사할 때 응답률이 한 15% 되죠. 그러면 저 600명, 이미 샘플이 크게 600 샘플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몇 통을 전화를 거냐? 한 4천 명한테 전화를 겁니다. 다 끊어요, 중간에. 그래서 600명은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응답했다는 사람이 600명인데 이상하게 나이 대답하지 뭐 다 대답합니다. 너 지난해에는 누구 찍었니? 다 대답하는데 갑자기 그럼 누구 찍으실래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상상해 가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일종의 감추는 거예요. 본심을 감추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관악에서의 어떤 우리 포인트는 오신환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그 중심이 아니라 지금 친노대, 동교동계 싸움이 어떻게 끝장나느냐. 왜냐니까 이게 또 묘하게도요. 지금 정태호 후보 같은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5선 의원을 했던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해찬 의원은 무려 20년을 그 지역을 만졌거든요. 만지고 또 좀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요즘 얘기하는 친노 쪽 아닙니까? 이해찬 의원. 그러니까 친노, 지금 보면 문재인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지금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그 동교동계는 지금
뒤에서 이렇게 수수방관하면서 우리 없이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어떤 형상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여론조사하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전혀 판이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소장님이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른다가 지금 30% 가까이 나왔는데 어쨌든 야당이 텃밭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모른다의 이게 퍼센트가 좀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이 지금 상황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파가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런 사회 나올 때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참 난감한데요. 여론조사라는 건 하나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는 항상 33%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신환 후보가 34.3%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다지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고요. 정상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적어도 새누리당 후보 누가 나오든 간에 33% 득표율을 가지고 간다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 대략 이번 관악을 선거 형태를 좀 살펴보면 최소한 37% 이상은 득표를 해야만이 승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신환 후보가 지금쯤은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면은 지금쯤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 40 정도 나와줘야 당선 안정권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첫 번째 조사에서 34.3%가 나왔다는 거는 그냥 올 표만 왔다. 새누리당 지지표만 그냥 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지금 15.9%를 지금 밖에 못 얻었는데 그래도 예상 밖으로 정동영 후보를 밀어내고 2등을 했다 하는 건 또 이것도 의미 있는 숫자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상할 때는 정동영 후보의 어떤 전국적인 인지도 덕분에 이 지역에서 2등 정도는 무난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3등, 물론 2등과 3등의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을 했다는 거는 정동영 후보에게는 상당히 위기로 지금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뭐 새 야권의 소위 말해서 서울의 호남이다 보니까 그동안 야당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야당 후보들이 얻었던 그 득표율을 보니까 한 13%에서 9% 정도 얻었거든요. 지난번 정도에도 김희철 후보가 28.47%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후보가 당선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을 바로 이제 서울의 호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비록 정동영 후보가 가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야권 지지 성향이 원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정동영 후보의 이 출마로 인해서 야권표에 분열이 온 것이다.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살 깎아먹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15%, 13% 모른다 36이 나온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야권이 차지하는 포션이 크긴 하지만 누구 하나에게는 집중이 안 됐다는 거. 이 자체가 야권 입장에서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긴장하죠. 긴장하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흔히 이제 통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밴드웨곤이라는 얘기하죠. 밴드웨곤. 막판에 가면은 이렇게 한쪽 되는 쪽으로 밀어주는 흐름이 있어요. 보면은 야권에도 굉장히 긴장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동영 후보가 나오고 천정배 후보가 나오면서 요즘 보면 모든 언론에 새누리당 기사 쏙 들어갔어요. 새정치민주연합 거기다 문재인 대표, 동교동, 박지원, 권노갑 이런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서서히 이게 이제 선거일이 이제 4월 16일부터 선거 운동일이거든요. 4월 9일, 10일 양일간 후보 등록하고 4월 16일부터 선거 운동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니까 긴장하게 됩니다. 야당에서는 드디어 이제 20몇 년 만에 이제 저기서 새누리당 의원 나오는 거야? 긴장하죠. 근데 이 묘한 게 있어요. 선거를 좀 막상 치러 보면은 욕하는 사람들은 투표장에 잘 안 나옵니다. 진짜예요. 욕하는 사람 투덜투덜만 될 뿐 투표장에 잘 안 나가고 이런 거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새정치민주연합, 평민당 계열 사람들이 이거 안 돼. 이거 뭐 문재인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뭐 박지원 나쁜 사람. 뒤에 투덜대는 사람 투표장에 잘 안 가고 큰일 났네. 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오죠. 그게 바로 재보궐선거의 묘미입니다. 재보궐선거 특히 투표율이 한 30에서 35% 언저리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결국 조직적 표들이 나중에 움직이게 되고 지금 당장 여론조사하면 투덜대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겠습니다만 실제 투표장 가면은 한쪽 되는 쪽으로 모이게 되고 그 모이게 됐을 때 사실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는 그 지역에 기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호남 말씀하셨는데 그 호남 향후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유권자 중에 한 40%가 원적이 이제 호남 분들인데 호남 향후에서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전주 출신의 정동영 전 의원을 택할까?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평민당의 뿌리가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택할까? 그건 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얘기하죠. 대구에 가면요. 맨날 가면 저 사람은 정말 대권 주작감이야. 무소속 얘기하다가 막 투표장만 가면 1번을 찍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2번을 찍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론조사는 이렇게 야권의 분열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야권, 전통적 야권 지지층들로 하여금 표를 결집하게 만들고 한쪽을 쏠리게 만들 겁니다. 소장님도 동의하세요? 저도 그 의견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동영 후보가 이 지역에 출마하면서 저는 정태호 후보를 좀 도와주는 면도 있다. 왜냐하면 정태호 후보가 만일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 정동영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호남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30대 인구가 가장 많고요. 이 30대 인구 수를 분포들을 보면 한 36%에 해당하기 때문에 젊은 층의 유권자도 많고 60대 이상의 고령차들은 호남 출신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새정치민주연합에 유리한 구도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태호 후보의 인지도라든가 아니면 그분의 친노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새누리당이 오시안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좀 들었는데 정동훈 후보가 가세함으로써 야권 지지층들을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여기서 꺾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살릴 것인가 하는 데서 야권 지지층들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정동영 후보가 갖고 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정동영 후보가 물론 야권을 분열시켜서 여당을 어부주리로 해서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반대로 야권 지지층을 또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도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이 관악을만 아니라 저는 지금 4개 구역이 전부 다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선거가 좀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양날의 고민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한편 여권에서는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신환 후보 지원에 나섰어요. 이게 정계복귀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신호탄 맞습니다. 보면 오세훈 시장 전 시장이죠. 안 그래도 온몸이 근질근질했거든요. 2011년 10월 26일 날 재보선을 갖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만든 장본인 아니에요. 그게 8월에 이제 그래갖고 그동안 은인자중한다고 저 페루에 가서 또 보면 저 아프리카 르완다 가서 뭐 우물 파고 집 짓고 그래가면서 언제 좀 정계 복귀하지 막 주판을 두들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런 언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당장 자기가 그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무상급식의 허구 이 문제가 최소한 한 2017년이나 18년쯤 돼서 본격적으로 그 허구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짐작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무상급식에 무상보육 물론 그분이 무상보육을 한 건 아닙니다만 거기다 또 홍준표 경남지사가 도와줬죠. 연초부터 시작해서 무상급식 선별적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보편적 무상급식이냐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전 시장으로 봐서는 내년 총선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된 거예요. 그러면 자 무엇을 갖다가 점핑보드 이른바 디딤돌로 딛고 보면 정계 복귀할 것인가 이번에 관악을 보궐선거는 오세훈 전 시장으로 봐서 너무 고맙죠. 거기다 또 정동영 전 대선 후보까지 나와줬거든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예를 들어 오신환 후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으로 봐서는 크게 뭐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원래 거기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무려 5선 20년 동안 털을 닦았던 곳이고 통진당 의원이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거 오신환 우리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0% 받잖아요. 이렇게 잘한 것은 다 저 오세훈 전 시장 덕분이다 라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또 이기게 되면 그 뭐 오세훈 전 시장은요 졸제 보면 문재인 대표를 꺾고 만약에 오신환 후보가 된다면은 문재인 대표 꺾고 정동영도 제거하고 양날의 커머리 이쪽 치고 졸제 저 오세훈 전 시장은요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라 당장 대권주자로 뛰어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전 시장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꽃놀이패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돌아온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상승 중인 거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뭐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당 후보로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오신환 후보가 지금 1등을 나왔잖아요. 어찌됐든 1등 나오고 2등하고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본인의 효과다, 본인 득택이다 좀 얘기하기에는 약간 좀 김이 빠진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빙의 상황에서 좀 그래야 될 텐데 그렇죠. 워낙 이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이번에는 광주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 천정배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죠. 그런데 중앙일보 조사 결과에서 여야 후보를 물리치고 28.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 보면은 28.7이죠. 네. 저 보면 딱 천정배 의원의 인지도입니다. 광주 내에서의. 광주 내에서.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목포가 나온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죠.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앞으로 선거에 가면 갈수록 저분이 우선 첫째 호남의 이익을 위해서 호남에서 지역구 의원을 한 적이 없어요. 수도권 안산에서 국회의원 하시고 심지어는 2003년에 참여정부 시작하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그 흐름이죠. 네. 새천년민주당을 갖다가 질타하면서 열린우리당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니까 호남의 틀에 갇히면 안 된다. 언제까지나 호남 정당 할래? 라고 흔한 얘기를 꾸짖고 열린우리당을 갖다가 창당하면서 새천년 민주당을 갖다 붕괴시킨 장본인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에 12년 만에 과연 광주 시민들이 그 부분을 잊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그렇게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 저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만일에 천정배 후보가 2등을 기록했다면 그게 이례적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지명도 뭐 이런 것이 감안하겠죠. 초기 여론조사는 전국적인 지명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당연히 지금 1위가 나오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양 후보 조영택 후보와의 차이가 5.9%포인트에 지금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이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라고 하면은 지금 뭐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천정배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라도가 나온 3대 천재 중에 한 분이라면은 최소한 한 40%까지는 가야 되는 그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한 20% 정도 앞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선거 결과는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남 같은 경우는.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5.9%포인트로만 앞서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이 천정배 후보가 당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분발을 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야권에서는 야당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문재인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방금 전에 보셨지만 28%에 가까운 무응답, 이 무당층이 이제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 광주의 민심이 어디로 갈 것인지가 궁금한데 그걸 끌어오기 위해서 동교동계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제 뭐 그 문재인 대표한테 발등에 불이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쉽지 않다 이런 예상이 나온 반면에 또 권노가 고문이 호의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그래요. 뭐 사실 권노가 고문은 그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늘 말씀하셨던 선당 후사. 항상 당을 갖다 중심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인 은원 관계는 나중에 두어라. 그래서 그분은 원래 당 상임 고문이고 하니까 나오시려고 그랬는데 보면 이운평 전 의원 등 동교동계 한 50여 분이 안 됩니다, 형님. 그래서 일단 저 문재인 대표한테 우리가 뭘 확실하게 우리 그동안 얼마나 서름 당했는데 뭐 좀 보면 확실히 뭐 이번에 한번 혼을 좀 내주십시다. 본때를 보입시다. 아마 이런 분위기 같은데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아는 그 호남 그 지인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봤더니 그분들이 피웃더라고요. 뭐라고 아니 동교동계가 우리 호남 정서를 대표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이른바 이 정치에서 조금 물러나신 분들이 자기들 대우 안 해준다고 목리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천정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길들이는 회초리는 딱 그만이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즉 친노들이 마음에는 썩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호남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래갖고 아까 그 김미연 소장 말씀하신 대로 13주째 지금 대권 주자 1위, 압도적 1위 아니에요? 그리고 이 광주나 호남 민심에 있어 호남 민심 뭐냐니까 우리가 이명박 5년, 박근혜 5년, 10년 지금 보면 정권을 내주고 있는데 찾아와야 된다. 그런 마음이 되죠. 호남에는 그걸 마땅한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른바 양자를 좀 드려야 되는데 양자를 예전에 한번 양자 드렸다가 혼줄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양자를 드리되 혼을 좀 단단히 내서 우리말 좀 잘 듣게 그런 양자를 드려야 된다. 뭐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천정배가 이런 친문, 문재인 길들이기는 딱 좋은 회초리지. 딱 이런 표현을 쓰는 순간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천정배 전 장관의 지금 28% 나오는 것이 딱 그런 용도로구나. 그리고 지금 아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동교동계에서 일부 몇몇 전직 의원들은 섭섭함이 있을 것인데 지금 박지원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이 그러면 돕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권노가 고문 말고 권노가 고문 어차피 5일날 나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뭐 박지원 의원 비롯한 나머지 동교동계 팔딱 수수방관하고 잘 되나 보자. 근데 잘 돼 보세요. 그때부터 동교동계는 완전 무너집니다. 그런 모험을 갖다 동교동계가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도울 것이다. 적당히 지금 블러핑하는 가운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대표 다음 주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서 자기들 회동 가서 참배하고 그다음에 점심 같이 먹는 그 행사장에만 나와서 예. 한번 우리 면을 세워다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적정한 정치력을 보이시면은 그다음에 또 동교동계도 나와서 발벗고 뛸 수밖에 없는 게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의 큰 유후는 선당 후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문 대표를 만나서 납득이 되면 이제 뭐 돕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박지원 의원도 좀 도울 거라 결과적으로 도울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근데 선거 결과를 보겠죠. 선거 결과라기보다는 선거 추세를 좀 보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말을 끝나고 나서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아마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뭐 좋지 않게 나온다면 저는 뭐 그렇게 발벗고 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저는 발벗고 좀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아까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동교동의 힘이 뭐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평균 투표율이 매우 낮은 이런 상황이고, 또 평균 투표율이 낮다고 하는 거는 고령층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보다. 그런데 이제 그 고령층이라고 하는 데서는 호남 항우회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동교동계가 여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 재보궐 선거는 조직 선거이기 때문에 노령층들을 얼마나 투표장에 유인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동교동의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거는 저는 뭐 잘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 재보선 결과가 이 여야 모두에게 상당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보궐선거는 이 여당의 무덤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분위기인데 이 새정치연합이 반전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보면은 원래 지역 네 곳 아니에요. 네 곳 중에서 인천 강화 빼고는 세 곳이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지난해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보궐 사유가 생긴 지역입니다. 여기는 전통적으로 야당이 엄청 강한 지역이에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광주, 관악, 그다음에 저 성남 중원 할 거 없이 심지어는 당시 민주통합당에서 2012년에 자 통진당 당신들이 해. 그게 그 사람들이 가서 되는 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관악 같은 경우 당시 김희철 후보가 의원이었죠. 그다음 의원이 보면은 반기 들고 무소속으로 나올 정도 아니어서 그래도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문제는 저는 인천 강화라 그러는데 요즘 여론 추이가 조금 묘하다고 그래요. 거기가 전통적으로 여권의 지지층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안상수 전 시장을 갖다 공천하게 되면서 조금 지역 내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천 이제 복합 선거구거든요. 이제 강화도 하고 이쪽에 서구 쪽 검단 단지 쪽인데 이쪽에서는 젊은 층들이 조금 보니까 인천 시장 하셨을 때 안상수 시장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고 특히 강화 같은 경우가 좀 접도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북한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수층이 강한데 문제는 강화 출신에 또 히든 카드가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에. 문재인 대표의 사모님 김정숙 여사 강화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문재인 대표가 강화의 사위 그러고 다닐 거예요. 조만간. 그러면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만에 하나 저는 진짜 이번에 가장 관심 지역이 관악이나 이쪽 광주가 아니라 인천 서강을이라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 만약에 진짜로 만에 하나 거기서 뒤집어져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돼 보세요. 그거는 근데 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니까 결과적으로 4대 0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긴다는 얘기가 돼요. 거기까지 이기게 되면. 네곳 다 어쨌든 네 곳 다 관심 지역인 다 관심 그렇게 되면 문제 김무성 대표가 완전히 흔한 얘기로 멘붕 상태에 올 가능성이 크다. 또 반대의 경우도 보면 문재인 대표도 멘붕 상태에 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